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은 지음 이시형 김혜림 옮깁인데 청소년을 위한 책이네요. 어떻든 이것이 카피라이트는 1959년 62년 84년 오랜 동안 계속해서 번역이 되어지면서 오늘 이 책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청소년판 소개. 이 책을 쓴 빅터 프랭클 1905년에서 1997년까지 사셨네.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유대계 정신과 의사이사 심리학자였다. 어릴 때부터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고등학생 때 이미 정신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의대생 시절에는 청소년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했으며 우울증과 자살衝動으로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많이 도왔다. 이렇게 됐군요. 그는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정신과 의사로 계속 활동했지만은 2차 세계대전으로 자신과 모두 체포가 되어서 강제 수용소로 보내지고 가혹한 시간을 보냈다. 이 책은 박사가 강제 수용소에서 직접 경험한 일을 솔직하게 기록한 것이다. 평범했던 사람의 수감자로 한순간에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변화 속에 인간의 좋은 음성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매일 속에서 그래도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적고 있다. 박사는 수용소 같은 끔찍한 상황 속에서 사람은 저마다 삶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떻게 대응할지를 스스로 선택할 자유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로고테라피라는 정신치료법 이론을 완성했고 정신의학과 심리학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로서 들려주는 이야기는 생생할 뿐더러 고통과 시련 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한 인간의 잠재력과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발견해낸 박사의 깨달음은 매우 감동적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돕고 자신을 헌신했던 다른 많은 수감자의 모습에서 과연 인간이란 무엇을 신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빅터 프랭클. 빅터 프랭클. (16) 살 때였다. 여름방학 전에 마지막 수업 시간에 영어 선생님이 40권의 책 제목을 우리에게 불러주었다. 방학 오는 너희가 이 책 중에 몇 권을 읽었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다. 나중에 시험을 보진 않을 거야. 무슨 책을 읽었냐고 묻지도 않고 독후감을 쓰라고도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 책 하나하나가 모두 강렬한 문학 작품이고 그동안 나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책들이다. 너희도 이 책을 그렇게 마침내 나는 프리모 레비스의 이것이 인간인가로 결정했다. 1980년대 아일랜드 학교에서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다. 텔레비전에서 본 전쟁 영화와 가끔 도서관에서 빌려본 청소년을 위한 2차 세계대전의 책을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접하게 된 내용이었다. 이것은 그 뒤에 오랫동안 나를 사로잡고 몸서림치게 했다. 강제 수용소에 갇혀있던 마지막 피해자가 풀려난 뒤에 25년이 지난 뒤에 내가 태어났지만 수용소 이야기는 내 소설의 본질이 되었다. 책을 읽다 보면 종종 그렇듯이 그해 여름에 나는 한 책에서 다른 책으로 또 다른 책으로 이어가며 선생님의 추천 목록은 결국 새까맣게 잊어버렸다. 대신 작가와 이야기가 익히는 대로 따라갔다. 곧 프리모 레비의 자전적인 책 대부분을 읽었고 안네 프랑크와 엘리 위젤의 글과 함께 역사책 몇 권을 더 읽었다. 히틀러의 전기도 읽었다. 여름이 끝나고 새 교복을 마치려고 시술을 제일 점에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만났다. 그 여차간 제목에 기가 죽었지만은
역사에서 가장 끔찍했던 시대의 인류가 얼마만큼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대를 이해하고 싶어던 나에게 자연스러운 읽기의 흐름으로 느껴졌다. 프랭클 박사의 책은 레비 위젤, 안네 프랭클의 책과 마찬가지로 나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1986년 처음 읽었을 때도, 또 지금 이 책이 들어가는 추천의 글을 쓰기 위한 30년이 지나 다시 읽을 때도 마찬가지다. 가장 비인간적인 경험 속에서 피해자들은 무엇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 그의 분석은 매우 명료하다. 놀랍도록 담담하고 선명하다. 자기 집에서 갑자기 낯설고 무서운 곳으로 끌려온 피해자들이 느낀 충격과 비탄, 두려움, 전기가 흐르는 울타리 안에서의 삶에 적응하면서 겪는 정신적인 단계, 단지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는 인간의 욕구, 이 경험에서 결국 살아남아서 바뀐 사회 속에서 더러운 피해자들의 피폐한 정신세계가 모두 담겨있다. 이들의 지난 일을 받아들이는 데는 보통 몇십 년이 걸렸다. 프랭클 박사의 책은 생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강제 수용소에서 생존한 사람이 있기는 한 걸까? 잘 모르겠다. 감당하기 힘든 경험, 잔혹한 기억,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엄청나다. 아마 견딜 수 없는 무게가 의식을 온통 짓눌러 버렸을 것이다. 피해자들이 쓴 회고록은 모두 다르고 놀랍다. 하지만 프랭클 박사의 책에서 나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바를 보게 되었다. 박사는 우리 존재의 모든 순간의 행복이든 슬픔이든 관대함이든 혹은 잔인함이든 상관없이 이 모든 순간이 우리의 삶의 경험이 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다. 이 믿음에는 냉정함이 깃들어 있어서 그걸 이해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프랭클 박사의 경험으로 우리가 겪어봐야 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냉정함은 박사가 하루하루를 버틸 용기를 주었다. 또 두려움을 무릅쓰고 자신의 가장 암울했던 시간으로 다시 뛰어든 위대한 작가 중에 하나가 되게 했다. 이 위대한 사람들은 자기 연변이나 악감정이 없이 오직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 알므로 그런 일이 다시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분명한 바람으로 자기 경험을 세상 사람들과 기꺼이 나누었다. 프랭클 박사는 굳은 신념으로 시대를 앞서갔다. 피해자의 삶에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믿었다. 극한의 상황을 지나도 희망을 잃는 것은 어둠에 항복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피해자든 감시병이든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을 관찰하고 분석한 것도 굉장하다. 박사의 이런 진실하고도 위험한 탐구로 이 회고록은 1946년 처음 출간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불쾌감을 느끼게까지 했다. 책에서 나를 사로잡은 것은 수용소에서 풀려난 피해자들의 삶을 탐구한 부분이다. 나는 수감자라는 말보다도 피해자라는 표현이 낫다. 수감자, 피해자. 수감자라는 말에는 감옥에 갇힌 것이 정당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피해자는 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기 때문이다. 나와 비슷한 환경에서 끓어오르는 혼란과 불로 안도의 감정을 감히 상상할 수가 없다. 누구라도 그럴 것이다. 정신과 성격이 산산이 부서져 버린 다음에 삶에서 다시 어떤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은 대단한 도전일지 모른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행위를 보고 나서 어떻게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피해자들 모두 이를 받아들이려고 애썼다. 어떤 사람은 성공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프랭클 박사가 이를 극복한 데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다. 바로 쓰는 것이었다. 프랭클 박사는 내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그 뒤에 나는 소설가가 되어서 직접 소설을 쓰며 홀로코스트를 이해하려고 했다. 그리고 운 좋게도 몇 년에 걸쳐서 강제 수용소의 생존자들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작가로서 가장 겸허해질 때는 전 세계의 커뮤니티 센터, 강당, 공연장, 축제 무대 위에 서서 청정 속의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이었다. 누군가 일어나 자신의 기억을 이야기할 때 말이다. 강연하고 나서 청중과 이야기를 나눌 때 느낌을 평생 잊지 못한다. 그들이 와준 것이 매우 영광이었고 그토록
진실하고 강한 이야기 앞에서 내 상상만으로 썼던 소설이 부끄럽게 느껴지게 되었다. 생존자들은 과거를 되살리는 다른 고전들과 함께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름과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자주 말한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것이 그가 남겨준 유산이다. 왜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계속 쓰는 거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모든 소설과 비소설, 회고록은 사람들을 토론하게 만든다. 열정을 이끌어내고 비평도 하게 한다. 나는 특히 문학이 정치, 종교와 다르게 다양한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는 즐거움이 있다고 본다. 홀로코스트 문학은 가장 친한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열띠게 대화하도록 만든다.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무도 집에 끌려 나가지 않으며 아무도 죽지 않고 말이다. 빅터 프랭클은 이것을 알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가 그런 책이기 때문이다. 읽고 간직하고 서로 이야기한다. 이로써 결국 희생자들의 기억이 언제까지나 살아서 숨쉬게 되는 것이다. 존 보인, 젊은이 피자마를 입은 소년의 작가. 이 책에 영어판이 출판되고 거의 100세에 이르렀다. 그동안 번역판도 이 21개의 언어로 출판되었고 영어판만 300만 부 이상이 팔리는 기록을 세웠다. 현재 50개 언어로 출간되어서 총 1600만 부가 팔렸다. 그래서 미국 신문기자와 텔레비전 방송국 기자들은 인터뷰를 시작할 때 감탄에 찬 말을 이렇게 프랭클 박사님 책이 정말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성공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의 대답은 이렇다. 우선 우리 시대의 불행을 기록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것이 나로서는 그렇게 대단한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의 삶의 의미에 대한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이는 제목의 책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것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절박한 문제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 책이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책 뒷부분에 다룬 2부의 내용 덕분이다. 2부 로고테라피의 기본 개념은 이론적인 내용을 다루었지만 자전적인 이야기를 기록한 일부 강제 수용소에서 체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요약한 것이다. 그렇게 이 책의 1부와 2부의 서로의 근거와 보완이 되고 있다. 1945년 처음 책을 쓸 때 나는 2부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처음 9일 동안 즐겁게 그렸으며 책도 익명으로 내겠다고 굳게 마음 먹고 있었다. 실제로 이 책의 독일어 초판본 표지에는 내 이름이 없다. 하지만 초판에 출간되기 바로 전 적어도 속 표지에는 이름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친구의 권유를 받아들였다. 이름도 없이 쓰려 했던 이 책이 내게 어떤 문학적인 명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단지 원했던 것은 독자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자는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도 삶이 잠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예로 전달하는 것이었다. 만약에 강제 수용소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것이 밝혀진다면 사람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일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동안 겪은 일을 기록할 책임을 느꼈다. 그게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름 없이 출판하려고 했고 내 명성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여겼던 바로 이 책이 내가 쓴 어떤 다른 책보다도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은 참 이상하고도 놀라운 일이다. 평소 나는 학생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한다.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말라. 성공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표적으로 성공을 목적으로 삼지 하면 할수록 그것에서 더욱더 멀어질 뿐이다. 성공은 행복과 마찬가지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것이다. 행복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으며 성공도 마찬가지다. 그것에 무관심해질 때 저절로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따라서 확실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언젠가는 성공이 찾아올 것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공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가 히틀러에게 점령당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알면서 왜 탈출하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다음 이야기로 답을 대신하겠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바로 전 비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나이 든 부모님은 내가 곧 오스트리아를 떠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몹시 기뻐하셨다. 그러나 순간 나는 망설여졌다. 부모님을 홀로 두고 떠날 수 있을까? 강제 수용소, 아니 죽음의 수용소를 벌리는 곳으로 갈 운명에 놓인 그들을 두고 정말 떠날 수 있을까? 무엇이 내 의무일까? 그를 계속 쓸 수 있을 풍요로운 땅으로 가서 내 정신적인 자식인 로고테라피를 살릴까? 여기서 부모님을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하며 현실의 자식으로서의 책임을 질까? 이리저리 고민을 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로부터 계시를 바라게 되는 딜레마였다. 그때 탁자 위에 놓인 대리석 조각이 보였다. 아버지께서 그게 뭐냐고 묻자 국가사회주의자 나치당들이 비인에서 가장 큰 유대교회당을 불태운 자리에서 주워온 것이라고 했다. 10계명을 쓴 대리석의 조각이어서 집에 가져왔다는 것이었다. 히브리 글자가 금색으로 새겨졌는데 이 글자가 계명 중의 하나라고 말씀하셨다. 그게 무슨 계명인데요? 내가 묻자 아버지가 대답했다. 내 부모를 긍정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전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 순간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그 땅에 머물기로 결심하고 미국 비자를 흘려 보냈다. 오스트리아에서. 부모 공경이라는 이 사실 앞에서 개인적인 욕심에 빠지지 않는 빅터 프랭클의 이 책을 통해서 보게 되어졌네. 죽음의 수용소, 강제 수용소에서 체험이 수용소에 갇힌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수감자, 도덕윤리도 없는 그 집행, 유예, 가스실 가지 않죠. 같이 비춘 수용소의 예술, 살려고 발버둥 쳐도 이런 내용으로 쭉 되어 있고, 운명, 용기, 감시, 병, 로고테라피, 존재에 대해서, 이부에 대해서, 이 프랭클린에 대해서, 그 프랭클린이 지은 것에 대해서, 그래요. 강제 수용에서의 체험 일부. 수용소에 갇힌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 책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사건을 적은 보고는 아니다. 개인의 경험, 다시 말해서 수백만 명이 시시때대로 맞닥뜨렸던 경험에 관한 기록이다. 한 생존자가 들려주는 강제 수용소 안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이야기는 그동안 너무나 많이 들었던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끔찍한 공포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작은 고통들을 덜어내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강제 수용하에서의 일상은 평범한 수감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여기 나오는 이야기 대부분은 규모가 크고 이른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다. 대량 학살이 실제로 이루어진 소규모 수용소의 이야기이다. 이 책은 위대한 영웅이나 순교자의 고난과 죽음을 다루지도 않고 관리인처럼 행세하며 특권을 누린 카포들이나 유명한 수감자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 저명에서의 시련 같은 게 아니라 이름도 없이 기록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시련, 죽음을 말하려 한다. 소매의 신분을 구별하는 특별한 표시조차 달지 못한 채 카포들에게 멸시당했던 평범한 수감자들 말이다. 수감자를 감시하는 수감자, 카포. 평범한 수감자들에게 먹을 게 거의 없거나 아예 떨어져 버렸을 때 위에도 굶지 않는 사람이 있다. 바로
카포였다. 그들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카포들은 오히려 수용소에 있을 때 영양 섭취를 가장 잘했다. 수감자들을 감시하는 병사보다도 나치 대원보다도 더 가혹하고 악질스러웠던 게 바로 카포였다. 물론 카포도 평범한 수감자였다. 수감자 가운데 다른 수감자를 감시하는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인정이 되면 카포로 뽑혔다. 기대했던 대로 일을 잘 해주지 못하면 바로 쫓겨났다. 카포가 된 사람들은 금세 나치 대원이나 감시병들을 닮아갔다. 그래서 그들을 판단하려면 나치 대원이나 감시병과 비슷한 정신상태, 그것을 고려해야 된다. 도덕도 윤리도 없는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다. 수용소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안의 생활 감상이나 연민 같은 본인들끼로 오해하기 쉽다. 수감자 사이에서 벌어졌던 치열한 생존 싸움이 어떤 것인지 전혀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매일의 빵과 목숨을 위해서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피비린내 나는 투쟁을 벌였다. 수감자 가운데 얼마를 다른 수용소로 이동시킨다는 발표가 났을 경우를 떠올려보자. 사람들은 최종 목적지가 당연히 가스실 것으로 짐작한다. 수감자 가운데 병에 걸렸거나 몸이 쇠약해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뽑아서 가스실과 화장터가 있는 큰 수용소로 보내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뽑는 과정은 수감자들이나 수감자 집단과 집단이 서로 치고받게 싸우게 되는 원인이 된다. 어떻게 해서든 명단에서 자기 이름이나 친구 이름을 지워야 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을 구하면 다른 사람이 희생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이다. 실어가는 사람 수는 정해져 있다. 수감자에게는 모두 번호가 있었고 수감자 한 사람은 번호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번호. 그러나 누가 실려가느냐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수용소로 들어올 때 적어도 아우슈비츠에서는 그랬다. 수감자 신상이 적힌 모든 서류는 소지품과 함께 압수당했다. 그래서 수감자는 가짜 이름이나 직업을 댈 수가 있었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 수용소에서 관심을 가진 건 단지 잡혀온 사람들의 번호뿐이었다. 번호는 수감자의 살갗의 문신으로 새겨지기도 했고 바지나 윗다리, 외어티에 수놓아지기도 했다. 감시병이 어떤 수감자를 벌주겠다고 마음먹으면 그저 번호를 힐끗 보기만 하면 되었다. 그 눈초리를 얼마나 무서워했던지 그는 절대 이름을 묻지 않았다. 곧 끌려가게 될 수감자 이야기로 다시 돌아보자. 수감자들은 도덕이나 윤리를 떠올릴 여유가 없고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다. 모두 오로지 한 가지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을 위해서 살아남아야 한다. 끌려갈지 모르는 친구의 목숨을 구해야 한다. 그 생각뿐이다. 그래서 아무 주저함 없이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다른 번호를 명단에 집어넣는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카포를 뽑는 기준은 인간의 부정적인 면이었다. 수감자 중에서 가장 성질이 난폭한 사람이 카포를 맡았다. 운이 좋으면 가끔 그렇게 않을 때도 있었다. 나치 대원이 카포를 뽑는 것과 달리 수감자를 스스로가 계속해서 카포를 뽑기도 했다. 이 수용소에서 저 수용소로 몇 년씩 끌려다니면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다 보면은 결국 양심이라고는 누구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만 살아남게 된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목숨을 지키려고 잔인하게 폭력을 휘둘렀고 도둑질을 일삼았다. 심지어 친구까지 팔아넘겼다. 운이 아주 좋아서였든지 기적이 일어나서였든지 살아 돌아온 우리는 알고 있었다. 우리 가운데 정말 괜찮은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을 말이다. 강제 수용소를 겪은 사람은 아는 내밀한 체험은 강제 수용소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글은 정말 많다. 그러나 이 책에서 실제 일어난 일 가운데
한개인의 체험과 관련된 것만 중요한 의미로 다루겠다. 내가 여기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이 체험의 본질이 명확히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수용소 생활을 겪은 사람들의 체험을 오늘의 시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 비록 적은 수이긴 하지만 사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당했던 일을 쓰겠다. 수용소를 겪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다.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말한다. 우리가 겪었던 일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어요. 밖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그때 무엇을 느꼈는지, 지금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잘 모를 겁니다. 이 주제를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정신의학에서는 과학적인 객관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수감자로 갇혀 있으면서 이 목적을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이 과연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을까? 밖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공정한 시각은 가질 수 있겠지만 그들의 말은 진정한 가치와 동떨어져 있을 것이다. 오로지 수용소 안에 있었던 사람만이 안다. 그렇지. 이것은 체험한 사람, 그의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할 수도, 그의 평가가 지나칠 수도, 하지만 이것은 불가피하다. 지극히 내밀한 체험을 털어놓는 데 따른 용기도 필요했다. 나는 이 책에 내 수감 번호만 쓴 다음 익명으로 출간하려고 했다. 그러나 원고를 완성했을 때 익명으로 책을 낸다면 이 책이 지닌 가치의 절반을 잃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신념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려면 용기를 가져야 했다. 나를 드러내는 게 정말 싫었지만 문장 하나도 빼놓지 않으려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다. 이 책의 내용에서 객관적인 이론을 이끌어내는 건 다른 사람의 몫으로 남겨두겠다. 이 내용은 1차 세계대전 다음부터 연구가 시작이 되어서 철조망형 증후군으로 널리 알려진 감옥 생활의 정신의학에 도움이 될 것이다. 2차 세계대전으로 우리는 집단정신병리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훨씬 넓혔다. 이 전쟁이 사람들에게 강제수용소의 신경과민 상태를 경험하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래서 수감자가 담배를 피운다는 의미는 어떻게 정말 아우슈비츠에서 도착을 해서 이런 것들 내용들 자 이렇게 여기까지